1941년 12월 7일 프랭클린 D 대통령으로 루즈벨트는 나중에 그것을 비난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결된 가장 크고 강력한 항공모함 힘은 제국 일본 해군의 깃발 아래서 하와이의 펄하버에 위치한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을 완전히 놀라게 하고 운이 좋게도 공격 당시 항구를 벗어난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미국 해군의 태평양 함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 일본 해군은 태평양을 통해 진행하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전함을 파괴하고 그들의 길을 막는 누구든지 파괴하면서 무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일본의 야마모토 장군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역전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함정을 놓기 위해 미국인들이 무시하지 않을 미끼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일본과 북미 사이의 대략 중간 위치에 있는 작은 산호섬입니다. 이것은 미드웨이 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소규모 충돌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된 대규모 전투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복잡하고 세부적이며 종종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전투와 역사적 사건을 다룹니다. 당신이 다른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임인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전투의 전략에 빠져들게 하고 자신만의 강력한 챔피언을 선택하고 PVP와 PVE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모바일 게임입니다. 또한 이번이 그들의 4주년이며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챔피언을 저녁 파티에 초대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챔피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충돌에서든 최상의 A게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 4명의 우수한 챔피언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크리스크를 선택했다. 그는 의자를 부수지만 항상 다른 손님들을 관찰합니다. 어떤 파티에나 생명, 영혼 에너지를 불어넣는 고위 엘프, 리산드라, 실종된 신부, 시피. 그녀는 무서워 보이지만 모두가 지칠 때도 파티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코모프. 우리는 그의 가장 큰 팬일 뿐입니다. 레이드는 또한 5월 15일까지만 진행되는 게임 내에서 흥미진진한 기회에 대해 알려주었으니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레이드는 당신에게 드래곤 R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를 다운로드하고 게임 내 플레이어 아이디를 복사한 다음 5월 15일 이전에 account.plerium.com으로 이동하여 흥미진진한 AR 모험을 시작하세요. 숨겨진 R을 찾으면 게임 아이템과 실제 생활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드 플레이어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account.plerium.com 접속하면 게임 선물용 특별 프로모션 코드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시기가 레이드 시작에 적합합니다. 이전에 플레이해본 적이 없다면 설명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료 스타터 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고가 되기 위한 전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멋진 게임 내 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해군 계획자들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항공모함이 해상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해군은 2가지 진영 중 하나로 나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해군 항공기가 기존의 전투 함대의 연장선으로 주로 남아있을 것이며 적 함대를 찾아내고 전함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약화시킬 것이라네온 것이었습니다. 이내운 해상 전쟁에서의 최종 판결이 될 것입니다. 항공기는 같은 작업을 시도하는 적 항공기를 막아야 합니다. 일부는 해군 항공기가 바다 전쟁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해군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화력이 전투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전함이 해전의 주요 수단이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아마 모든 위대한 해군 중에서 선박 건조 프로그램에 가장 균형 잡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존 전함을 현대화하는 데 만족했던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끊임없이 더 현대적인 전함을 건조해 새로운 해전 시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런 선박의 건조를 제한하려는 국제조약에도 불구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야마토급 전함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제국 해군은 1941년까지 4척의 경항모와 6척의 함대 항모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 부대를 구축하였고, 이들은 장거리, 육상 기반, 쌍발 토르페도, 폭격기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이 해군 항공 건설 프로그램을 주도한 것은 야마모토 장군이었는데, 그 자신이 항공기가 미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해군 사격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마모토가 하와이 펄 하버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하는 계획을 구상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의 마음 가장 앞에는 거기에 배치된 세 척의 미국 함대 항모 엔터프라이즈 CB-6, 렉싱턴 CB-2 사라토가 CB-3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12월 7일 아침, 전쟁 초기에 나구모 중장이 지휘하는 그의 작전 부대가 완전히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놀라운 행운으로 모든 세 척의 항모는 다른 임무에 종사하고 있어 현장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수리를 마친 사라토가가 샌디에고에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위함들은 웨이크 섬에 전투기를 배달하고 렉싱턴은 덜 알려진 미드웨이 섬에 항공기를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일요일 아침, 일본 항공기가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함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에게 있어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방정식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쪽짜리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태평양에서의 결과적인 전쟁의 결정적인 다음 단계를 일본에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이전에 야마모토는 상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적대 행동이 시작된 후 6개월 동안 미국 해군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밀려나게 되어 워싱턴은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우월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6개월이 지나면 일본이나 그들의 독일과 이탈리아 동맹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강력한 미국의 산업 복합체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소모전에서 미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점차 약해져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진주만 공격 직후 몇 달 동안 일본은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의 필리핀, 네덜란드의 동인도, 영국 제국의 홍콩과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중국, 버마, 그리고 결국 인도로 진격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불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를 회피한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령 지미 둘리틀의 지휘로 중령 S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942년 4월 18일에 일본 본토에 대한 상징적인 폭격을 수행하라는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호넷을 사용했습니다. 1942년 5월 4일 야마모토는 코랄의 전투에서 미국의 요크타운과 렉싱턴 항공모함을 만났을 때 기회를 얻었습니다. 4일 동안의 전투에서 이것은 항공기만으로 싸워진 해전의 첫 사례였으며, 이는 적군의 선원들이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렉싱턴을 침몰시키고 요크타운을 손상시켰지만, 경항공모함 쇼호의 손실과 일본의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에 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두 항공모함이 몇 개월 동안 전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야마모토의 부대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의 6개월 시간표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야마모토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전투로 유인해야 하며, 그의 항공모함 함대가 아직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이 그들의 항공모함으로 반응하도록 강요할 만큼 미국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작전에 그의 함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의 목표로 미드웨이 섬을 선택하였습니다. 미드웨이 섬을 이용한 미국 해군의 연료 보충을 방해하면 태평양 작전에 큰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쟁이 계속된다면 하와이를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그들의 힘을 쌓을 수 있는 일본의 집결 지역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드웨이는 북태평양에 위치한 산호섬으로 두 개의 독특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섬은 샌드 아일랜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면적은 단지 1117에이커이며 인접한 작은 땅 조각은 단순히 이스턴 아일랜드라고 알려져 있으며 면적은 단지 366에이커입니다. 이름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간 거리와 거의 동일하며 하와이에서 일본까지의 거리의 약 1.3에 위치하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1859년 미국의 물가의 사냥선 감비어와 캡틴 브룩스가 처음으로 섬들을 발견하고 그 위치와 그의 이름을 결합해 미들브룩 아일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름은 미드웨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아톨에는 많은 정착지가 있었지만 미국 함대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섬들은 발견 후 몇 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팬아메리칸 항공의 트랜스 태평양 여객 비행 시작 후 중요성이 늘었습니다. 이 섬들은 중간 정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이 섬들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1904년부터 샌드 아일랜드에 작은 미국 해병대 주둔지가 설치되었고 메시지를 중계하기 위한 라디오 스테이션이 건설되었습니다. 1941년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해군은 장거리 폭격기와 수송기의 연료 보충 정거장으로 사용하고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하며 일본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이스턴 아일랜드에 공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의 폭탄과 어뢰가 펄하버에 퍼붓는 동안 사자나미와 우시오라는 두 척의 일본 구축함이 주력 함대에서 분리되어 미드웨이에 주둔한 미국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사자나미와 우시오는 일본 구축함 중 첫 번째로 일본을 공격한 함선이었습니다. 중위 조지 H. 미 해병대 중위 조지 H. 캐논은 공격 도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휘 아래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대피할 때까지 자신의 포스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훈장을 사후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942년 2월 8일 저녁에 미드웨이는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일본 잠수함 사자나미와 미국 구축함 사자나미와 우시오가 미국 해군 라디오 스테이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고 있던 미 해병대 포병들이 잠수함을 발견하고 빠르게 방역하여 실제 피해를 입기 전에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1942년 봄 미국 정보기관이 일본의 큰 작전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다음 공격 대상이 미드웨이인지 아니면 다른 미국 군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목표는 아마도 하와이 직접 침략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이것은 조셉 로체포트 중령과 그의 코드 해독 및 언어학 팀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펄하버의 좁고 창문 없는 방에서 일본의 전송을 가로채고 해독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JN-25B라는 일본 코드를 해독하는데 매우 능숙해져서 때때로 일본인들보다 더 빠르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로셰포르와 그의 팀은 일본이 AF라는 비밀스럽게 지정된 목표에 대한 공격을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F는 정확히 어디였을까? AF에 대한 일본의 보고서는 태평양에 있는 미국이나 연합국의 기지 중 어느 것을 가리킬 수 있었으므로 필요한 것은 일본이 일본에게 유용할 특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셰포르에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떤 신호를 줄까요? 첫 번째 기회는 3월에 왔다. 미드웨이 근처를 비행하는 일본 정찰기가 AF를 언급하는 날씨 보고서를 통해 그의 목표가 그 섬임을 깨달았지만 이는 상사들에게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이 섬들을 무시하고 하와이를 침공할 것으로 여겼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그들의 목표가 두리틀의 공습에 대한 복수로 미국 서해안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라며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드웨이의 라디오 조작색에 섬의 해수 증발기가 고장났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메시지를 미국 잠수함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약 이틀 후 로셰포르트는 그의 팀이 신선한 물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암호화된 일본 메시지를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인들은 미드웨이를 공격하고 포획할 의도로 대대적으로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로셰포트는 정규 채널을 통해 가기보다는 대담하게도 오래된 친구인 에드윈 레이튼 중령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레이튼 중령은 현재 체스터 W 제독의 정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펄하버의 미국 태평양 함대 최고 사령관인 네미츠 장군입니다. 로셰포트가 상급자를 우회한 결정은 위험했지만 성공적이었고 네미츠 장군조차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난 확신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몇 주 동안 네미츠가 함대를 재편하며 일본의 전투 계획 등 더 많은 정보를 가로채 심지어 실행 예정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미국 항공모함을 위한 함정을 설치하는 대신 그는 이제 네미츠가 일본 항공모함을 위한 함정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미드웨이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5월 5일 일본의 대제국 총본부는 야마모토 해군 명령 18호를 발행하여 그의 미드웨이 캠페인을 승인하였습니다. 야마모토의 미드웨이 공세 전략은 매우 야심적이고 복잡했으며 각각 목표가 있는 5개의 별도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합동 해군 부대에는 슈퍼전함 야마토를 포함한 11척의 전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척의 전함 중 하나는 야마모토의 슈퍼 기함이었고 나머지 4척은 펄 하버 공격에 참여한 대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원한 23척의 순양함, 67척의 구축함, 22척의 잠수함, 3척의 경항공모함은 미드웨이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계획의 첫 단계는 실제로 북쪽으로 1668마일 떨어진 알래스카 알류샨 제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류샨 침공군은 일본의 동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미국이 북태평양의 일본 목표를 공격하거나 일본의 함대에 대해 방역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알류샨 캠페인은 미드웨이 공격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는 6월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반응이 지연되어 일본 침공군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는 샌드 섬과 이스턴 섬을 잡고 확보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미끼를 설치하였습니다. 중장 나구모의 함대 항공모함 힘, 즉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이동힘 이전에 섬과 하와이 사이에 3단계의 잠수함 코르돈이 설립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함대 접근을 모니터링하여 야마모토의 미국 항공모함 함정을 미세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6월 4일 아침에 섬의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이동힘의 강력한 공중힘은 미드웨이를 공격하여 비행장을 폭격하고 미 해병대의 방어 위치를 공격하여 2개의 침략힘 각각의 섬을 위한 것, 이 나구모가 그의 함대를 재배치하여 미국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매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침략 계획의 전반적인 책임은 토야마 사령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육군이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박한 그림만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미드웨이의 미국군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고 토야마는 심지어 2섬의 최근 지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섬에 기반을 둔 미국 해병대 전투기의 많은 수로 인해 일본의 장거리 비행 보트가 앞서 정찰하는 것을 방해하여 정찰 노력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 계획은 추측, 추정 또는 최선의 경우 구식 정보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미국 군인들의 수에 대해 크게 이견이 있었는데 해군은 전쟁 전에 약 750명 정도일 것으로 가정했지만 육군은 이 섬이 미국의 전쟁 노력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 미국 육군 항공군의 증원 병력이 섬으로 급히 이동한 덕분에 그 숫자는 일본 육군의 추정치의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산드 아일랜드를 침공하는 임무는 오타 대장의 제2합동 특별해병 상륙부대가 맡았고 이 부대는 약 1,500명의 일본 해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쪽 아일랜드의 침공은 일본 제국 육군의 이치키 부대가 맡았고 이 부대는 이치키 대령기 지휘하는 2,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부대 모두 일본의 엘리트 돌격 부대로 간주되었으며 침공 도중에는 미국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상당한 항공 및 해군 포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병력은 있었지만 토야마는 병력을 수송선에서 섬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평평한 바닥의 보트가 해군에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부심 강한 일본 선원에게는 어려운 일인 육군에게 보트를 빌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쯤에 미국 함대가 도착하면 그때 야마모토는
그들에게 덫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구모 중장 이동군 사령관은 미국 함대 파괴가 어렵고 미국 함대는 항공모함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패배시키면 진주만 공격에 대한 비판을 조용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후속 공격을 취소했고 미국이 경계 상태에 있으므로 다시 공격하는 것은 파일럿과 항공기의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이 없는 상황에서. 야마모토는 나구모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이로 인해 중장은 경쟁자들로부터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보면 일본의 계획은 그들이 가진 정보에 기반하여 논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러시포드 중령이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팀과 다른 연합군 코드 해독자들의 노력 덕분에 니미츠는 일본 지도자들만큼 거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스태프들이 많은 요소들을 조정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는 일본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야마모토의 계획은 완전한 무선 침묵에서 진행되어 모든 관련자들이 시간표를 엄격히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이 유연성이 없고 예기치 않은 발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잠수함 코르돈이었습니다. 닌미츠는 일별 잠수함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넷, 요크타운을 섬들의 북쪽으로 이동시켜 이미 파괴된 함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부대의 목표는 함대를 섬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일본 함대를 지나갔습니다. 그 후 일본 정보팀이 빛을 발했습니다. 펄하버 주변에서 라디오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지한 후 그들은 미국 항공모함이 출항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추론했지만 이 정보는 완전한 무선 침묵을 위한 기존의 명령 때문에 야마모토의 함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별 함대의 계획에 대한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세 척의 항공모함에 대한 확률은 여전히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8척의 순양함, 14척의 구축함, 19척의 잠수함으로 일본 함대에 맞섰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펄하버 이후 그리고 그 후 1년의 전투가 발생한 후 남은 미국 태평양 함대였습니다. 코랄해 전투에서 수리를 받아야 했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도착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있었지만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착하기 전에 미드웨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면 특히 공중 승무원들 사이에서의 전투 손실로 인해 이 배와 항공기를 운용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상당히 초보였고 그들은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진 수적으로 우월한 일본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미드웨이 자체가 사실상 네 번째 공중전대를 혼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는 미국 육군 항공군의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 헤비 폭격기 비행대와 심지어 당시 새로운 그루만 TBF 어로의 비행기 6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호넷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대부분의 전투기는 미국 해군의 헌병이었고 그들의 성능은 치명적인 일본 제로 전투기와 싸우기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을 매복하기 위해 세대의 미국 항공모함은 2개의 작전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작전부대 16은 후방 제독 레이몬드 스프루언스가 지휘하였고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포함하여 6척의 순양함과 9척의 구축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전부대 7의 지휘관은 후방 제독 프랭크 체였다. 플래처는 요크타운 기함에서 2 항공모함 그룹을 지휘했습니다. 작전부대 7의 요크타운을 지원하는 데는 2척의 순양함과 5척의 구축함이 있었습니다. 6월 2일까지 두 작전부대는 모두 미드웨이 북쪽 약 200마일 지점에 위치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6월 3일) 새벽 300시간 직전에 알류샨 제도의 끝부분 근처를 항해하던 일본의 2척의 경항공모함 류조와 준요는 카쿠타 장군의 지휘해 항공기를 발진시켜 알류샨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일 엔진의 항공모함 폭격기들은 약 1시간 후에 아마크낙 섬의 더치항구 위로 도착했습니다. 새벽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기름 탱크, 섬의 라디오 방송국, 포트 비어스의 미군 변경을 폭격했습니다. 한편 더 남쪽에서는 중장 나구모가 펄 하버와는 달리
미드웨이 전투가 같은 수준의 놀라움을 누리지 못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함대가 미드웨이의 1000마일 이내로 접근하면서 처음 만난 짙은 안개는 그들의 최종 접근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정찰기를 보내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한편 더 서쪽으로 그리고 이동부대 뒤에 있는 야마모토 장군은 강력한 전함 야마토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미드웨이에서 오는 라디오 통신의 증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난구모가 자신감이 있었지만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약 900시에 바뀌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PBY 카탈리나 수륙 양용기가 44번 순찰 비행대로부터 잭 리드 중위에 의해 조종되었고 일본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제국군과 해병대를 운반하는 일본 수송선을 발견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약 6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들에게 미국인들이 그 거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는 미국 육군 항공군의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였습니다. 9대의 B-17이 미드웨이에서 대략 1230시에 이륙하여 일본 선박의 마지막 보고 위치로 향했습니다. 포트리스 폭격기는 많은 것을 기대하였고 그들의 누적 화력은 제로 전투기를 통해 함대를 순찰하고 길을 찾는 데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도 능력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사정거리 밖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이 도시를 먼지로 날려버릴 수 있다면 분명히 배들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희망이 불행히도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 노르덴 폭탄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공격은 아래 배들을 타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17들은 목표물 중 어느 것도 맞추지 못했고 대신 폭탄들은 물속에서 터져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물줄기를 하늘로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B-17 승무원 일부는 일본 함대를 사진 찍는 데 집중했고 이로 인해 미드웨이의 정보 분석가들이 대면할 적의 규모와 배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의 비행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B-17이 사라질 때 일본 항공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저녁이 빠르게 다가오자 미국 해군 카탈리나 사대가 어뢰로 무장되어 밤에 공격하러 보내졌습니다. 공격 중에 한 대의 카탈리나가 일본의 석유 탱커에 명중했지만 이는 선박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나구모는 놀람의 요소를 잃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미드웨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밤 동안 그는 그의 병사들에게 다음 날 공격을 위한 최종 준비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요크타운에 탑승한 플래처 장군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30분에 일본군은 정찰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함과 순양함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런 수상 비행기들은 전함에서 발사되어 배 뒤에 물 위에 착륙한 후 다시 배에 올려졌습니다. 토네 중순양함 같은 배는 23A 수상 비행기 2대를 발사해 중순양함을 정찰했습니다. 토네 중순양함은 미국의 배나 항공기에서 처음 발사된 것 중 하나입니다. 한편 나구모의 공격 부대는 함대가 겪고 있던 짙은 안개가 잠시 걷히자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카기와 가가는 36대의 D-3A 다이브 폭격기를 배치했고 히류와 소류에서는 나카지마 BON 폭격기가 비슷한 수로 발사되었습니다. 4대의 항공모함은 각각 A-M0 전투기 9대를 탑재해 호위와 지상 목표를 공격하였습니다. 1시간 후 하워드 핏 중위가 조종하는 카탈리나가 등장했습니다. 에디는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 미드웨이에 경보를 보냈고 미드웨이는 바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 구름 속에 숨어 다시 나와 두 번째 항공모함과 대형 전함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의 위치 남쪽의 또 다른 카탈리나가 미드웨이를 향한 일본 항공기 대형 편대를 발견했고 비행사 부사관 윌리엄 A. 중위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체이스는 이제 많은 비행기가 320도 방향, 150의 거리로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00시간 직전에 미드웨이의 레이더 조작사들이 일본 비행기를 감지하기 시작하여 섬의 전투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드웨이에 배치된 것은 28대의 전투기들로 그중 대부분은 제로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으로 입증된 브루스터 FIA-3이었습니다. FIA-3은 처음으로 미국 해병대 제2221비 행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섬에서 대령 플로이드 B가 이끌었습니다. 파크스, 오직 24대의 항공기만이 작동하였고
모두가 116대에 들어오는 일본 비행기를 맞이하기 위해 이륙하였습니다. 마지막 전투기가 겨우 이륙했을 때 미드웨이의 첫 공격 항공기들이 바로 그들 뒤에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어뢰와 폭격기는 해군,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어 공격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공군은 B-17뿐만 아니라 미드웨이의 쌍발 엔진, B-26 마라우더 4대를 배치하였고 이들은 하와이에서 공중 발사 어뢰 운반을 위해 급히 개조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공군 조종사들이 훈련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비행을 시작한 것은 해군의 그루만 TBF 어로의 폭격기 6대였는데 이들은 막 서비스에 들어간 상태였고 나중에는 어벤저로 더 잘 기억될 것입니다. TBF들은 서쪽으로 목표물을 향해 진형을 이루며 비행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공군은 일본군을 맞이하기 위해 4대의 B-26 마라우더스를 배치했지만 일본 파일럿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나구모가 충분한 제로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로 진행 중인 일본군은 파크스 소령의 부대를 만났고 도전 없이 빠져나가는 공격자들을 막기 위해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발생한 공중전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파크스는 전투 초기에 부상을 입어 베일아웃했지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 조종사가 그의 낙하산에 매달린 모습을 겨냥했습니다. 15대의 해병대 전투기가 이 전투에서 격추되었으며 단 2명의 조종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미드웨이로 돌아갔고 그중 단 2대만이 다시 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공중 저항력이 중화되자 일본의 폭격기들이 진입했고 미국 해병대의 지상포병들로부터 격렬한 대공화력을 맞이했습니다. 폭격기들은 공항, 항공기, 행거를 강력히 공격하며 활주로는 피했습니다. 이는 섬 점령 후 일본 항공기 사용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턴 아일랜드의 발전소를 공격해 연료 펌프를 파괴했고 이에 따라 항공기는 드럼에서 연료를 수동으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기름 저장 탱크를 폭발시켜 수많은 마일을 넘어 볼 수 있는 검은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715시의 모든 공격이 끝나고 명확한 신호가 전파되어 미국의 방어자들이 피해를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또한 나구모에 위치한 미국 공군 기지로 보내졌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대량 학살에도 나구모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습 지휘관은 무선 통신을 끊고 부사령관에게 추가 공습이 임무 완료에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마모토의 지시와 반대였습니다. 그의 지시는 미국 함대 도착 시 전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펄하버 공격에 대한 대처 비판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비행기들을 미국 공군 기지로 이동시키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공군도 미국 공군 기지로 보내져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미국의 공격용 항공기들이 일본 함대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TBF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격을 시작했고 그들의 유압 시스템이 일본의 사격에 맞아도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목표물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의 어뢰한 문을 열었습니다. TBF들은 공격 중에 제로 전투기의 맹공을 받아 대량으로 학살당했습니다. 6대 중 단 하나만이 살아남았지만 사망한 꼬리 총수와 심각하게 부상한 파일럿과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TBF들 바로 뒤를 따르던 B-26들이 그들만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회피 동작을 취하기 시작하여 분산되기 시작한 일본 함대 중심의 4대의 항공모함을 향해 제임스 콜린스 대위가 이끄는 B-26들이 곧 제로 전투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와 짐 머레이 중위가 조종하는 다른 B-26은 아카기의 어뢰를 겨냥하며 계속 전진했고 그 위에는 나구모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B-26들은 수백 발의 총알을 견뎌냈지만 함선이 그들의 무기를 피하기 위해 강하게 회전하면서 조종사들은 목표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머레이의 조종사들은 부상당한 비행기가 미드웨이로 돌아가기 전에 함선의 갑판에 기관총 탄환을 수십 발 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B-26은 치명적으로 맞아 아카기의 교량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B-26들은 탈출했지만 아카기를 피하지 못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성공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나구모를 죽였을 것입니다. 30분도 안 돼 세 번째 미국 공격이 16대의 더글라스 던트리스 SBD 폭격기로 구성된 미국 해병대 정찰 폭격대 241의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운영되는 이 다이브 폭격기들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8,000피트에서 비행하고
폭탄을 투하한 후 구름 속에 숨으려고 하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방어에 부딪힌 그들 중 절반이 목표물에 도달했지만 항공모함에는 한 대도 명중하지 못하고 두 대는 탈출 도중 추락했습니다. 다음에는 B-17들이 다시 차례였습니다. 원래 15대의 B-17이 병력 수송선에 대한 재시도를 위해 배정되었으나 일본 항공모함을 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에 공격을 시작한 그들은 일본 함대가 일본인들의 강력한 기동으로 결속력을 잃고 대부분 흩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입자들을 보내 일본 항공기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파커를 제외한 캐릭터를 조정하여 에너지 수준이 낮아진 후 정글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뇌드 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15대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적의 명중률이 그렇게 낮다면 비행 요새의 강력한 방어포에 비행기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 제로 전투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전 8220시에 미드웨이에서의 공격은 구식이며 느린 비디케이터, 어로의 폭격기 11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일본 전함 하루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중하지 못했지만 8대의 비행기는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다시는 날지 못했습니다. 미드웨이 섬의 승무원들은 나구모의 함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공격이 일본 함대의 긴밀한 편대를 해체시켜 방어 스크린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잠수함 USS 나틸러스의 등장과 윌리엄 H. 중령의 지휘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브록맨 지휘의 잠수함은 일본 함대에 3번 결연한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반잠수함 작전을 강제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비 전투기를 함대 방어에 투입해야 해서 많은 제로 전투기가 이제 항공모함에 착륙해야 했습니다. 미드웨이 섬 공격 후 E-13A 정찰대와 같은 공중 승무원 중 하나가 중수냥함 토내에서 출발하여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스카우트 승무원들은 중수냥함 토내에서 240마일 북쪽을 비행하며 섬의 북쪽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스카우트는 10척의 미국 전함을 찾아냈지만 이들을 파괴함과 순양함으로 분류했고 이는 일본의 항공모함과 전함에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구모가 전투 첫날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미국 해군과의 수면 전투를 예상하여 이미 미드웨이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 참여하기 위해 폭탄을 장착하지 않은 B-1 어로의 폭격기에 어뢰를 장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820시간의 B-1 어로의 폭격기가 미드웨이 섬을 공격했다. 이미 미드웨이 섬의 두 번째 공격에 참여하려고 폭탄과 어뢰를 장착한 상태였고 B-17의 공격 후에는 토내의 정찰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메시지는 적군이 후방에 항공모함을 동반한 적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구모는 놀랐고 미드웨이 공격을 준비하던 폭격기에게 재장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뢰와 철갑탄을 장착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빠르게 공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공격으로 일본 함대가 흩어진 상태를 고려하면 그는 남은 전투기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미국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순찰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로의 폭격기를 보호할 전투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속 부하들은 전투기 호위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 명령을 요구하며 나구모에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구모는 자신의 함대에 대해 얼마나 비효율적인 미국의 어로의 폭격기가 있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구모는 추가 전투기 도입의 기회가 있었으며 항공모함이 충분한 전투기와 연료를 회복하여 적절히 보호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920시의 첫 번째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공습이 USS 호넷에서 도착한 15대의 더글라스 TBD 데바스테이터로 시작되었습니다. 호위 없이 다시 나선 무거운 어로의 폭격기들은 나구모의 전투기 순찰에 의해 찢겨져 모두 전투에서 전멸했습니다. 또 다른 14대의 데바스테이터들이 곧 이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카가를 목표로 했지만 그런만 F-사이프 와일드캣들의 비행대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문제로 그들 역시 전투기 호위 없이 진입했습니다. 10대가 격추되었고 4대는 어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모두 일본 항공모함을 놓쳤습니다. 이제 요크타운의 항공그룹 차례였습니다.
12대의 데바스테이터와 6대의 와일드캣이 1010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곧바로 제로 전투기에게 닥친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와일드캣들은 자신들과 어뢰 폭격기들의 보호를 위해 싸웠지만 10대를 잃었고 일본 항공모함의 어뢰를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4대 일본 항공모함의 갑판은 기계공과 무기공이 경쟁하듯 항공기를 공중으로 보내 싸움에 참여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폭탄, 연료, 탄약이 곳곳에 있었고 이런 치명적인 혼합물이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막은 것은 일본 선원들의 거의 드론 같은 규율이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항공기 회전율은 미국이 달성한 것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이는 그들의 기술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운명이 나구모의 행운의 손을 대었습니다. 사토 중령 지휘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출발한 31대 던틀리스 폭격기가 웨이드 매클러스키를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불행히도 이 시간 동안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일본의 구축함 아라시를 발견했고 이 구축함이 최고 속도로 항공모함에 재합류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아라시는 노틸러스를 추격하다가 함대에서 벗어나 매클러스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추적하면서 그의 직감이 보상받았습니다. 아카기와 가가가 밀접한 편대를 이루며 호위 함대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소류, 서쪽에는 희류, 지평선 아래에는 희류가 보였습니다. 매클러스키는 가장 가까운 두 항공모함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의 편대를 아카기와 가가를 각각 공격하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면서 아래에서 파괴자들이 대량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고 일본인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이빙을 시작할 때까지였습니다. 폭탄과 발화 장치를 떨어뜨리며 미국인들은 마침내 2대의 일본 항공모함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폭탄들은 나무 가판을 뚫고 아래의 경납고로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연료와 탄약만큼이나 효과를 배가하면서 폭발했습니다. 2대의 항공모함은 곧 그들의 항공기를 휩쓸고 배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불길에 휩싸였고 그의 기함인 아카기가 이제 불타는 혼란스러움이 되자 나구모는 그의 깃발을 나가라라는 순양함으로 옮겼습니다. 두 척의 배는 이제 싸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단지 몇 분 후에 이번에는 요크타운에서 온 SBD의 또 다른 비행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1028시에 맥스웰 F 중령이 레슬리는 17대의 다이브 폭격기를 이끌고 소류에 대항하여 동등한 수준의 파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나중에야 인정받게 되었지만 단지 5분 만에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의 다이브 폭격기는 미드웨이에서의 미국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태평양 전역의 운명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5분 만에 태평양에서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 항공모함인 히류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후함장 타몬 야마구치였습니다. 야마구치는 강인하고 대담한 지휘관으로 그날 이전에는 심지어 전투기 호위도 없이 처음으로 발견된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도록 나구모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미국 함대로 향하며 그의 조종사들은 복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는 일본인만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마구치는 자신이 직면한 힘의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공격으로 힘이 소진된 3대의 미국 항공모함의 함정을 항해했습니다. 오전 10시 54분에 히류의 갑판에서 6대의 제로 전투기가 이륙하여 18대의 D3A 다이브 폭격기 편대를 호위하며 미국 함선을 향했습니다. 경험 많은 소위 코바야시가 이끄는 공격 부대는 전고 직전에 요크타운을 발견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또 다른 대담무쌍한 다이브 폭격기의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야마구치만이 보이고 공격 부대만이 보였습니다. 요크타운 상공에서 순찰 중인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일본군과 맞서기 위해 지시를 받았고 그들의 총에 의해 D3A 중 10대가 추락했으며 2대는 공격 중에 대공화제에 의해 추락했습니다. 불행히도 3개의 일본 폭탄이 요크타운을 맞아 기능을 상실하고 이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생존한 일본 항공기들은 히류로 돌아가 야마구치에게 그가 직면하고 있는 함대의 정확한 힘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요크타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그의 함선의 BON 어로의 폭격기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목표로 한 후속 공격을 명령하였고 이 공격은 1432시에 미국 함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요크타운은 과열된 손상 조절 노력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비온의 지휘관은 이를 손상되지 않은 항공모함으로 오해했습니다. 요크타운의 양쪽에서 두 그룹으로 공격하여 미국의 방어 사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BON들은 뛰어난 기술로 공격을 강행했고, 요크타운은 두 개의 어뢰를 피했지만 천사 142C의 공격을 받아 강력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 버크마스터 선장은 항공모함이 뒤집힐 두려움에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야마구치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BON들은 히류와 호넷의 공격 점검 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히류의 남은 공중 전대를 확인했는데 그날 시작한 것의 일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 6대 D3A 다이브 폭격기 5대, 비온 5대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전투에서 소유한 전체 공중력이었고, 일부 큰 순양함과 전함의 수상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그는 두려움 없이 해질 무렵 세 번째 공격을 계획하고 저무는 빛으로 소수 부대를 숨겼습니다. 그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5분 일본 함대의 망보들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발진한 40대의 던트리스 다이브 폭격기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13대는 히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나머지는 항공모함의 호위 함선을 공격하였습니다. 4개의 폭탄이 항공모함에 명중하여 무장하고 연료를 채운 비행기들이 폭발하면서 그들의 무기가 히류를 탄 것으로 변하고 파괴된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길은 통제 불가능하게 거세게 타오르며 손상 통제팀은 밤새 불길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구하려는 싸움에서 패배한 후 가가와 소류는 늦은 오후에 버려졌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나구모의 전함인 아카기는 6월 5일 새벽 직전까지 떠 있었지만 그것 또한 손상에 무릎 꿇고 가라앉았습니다. 승무원이 배를 버리고 나서도 야마구치와 함장만이 배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 후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된 어뢰를 사용하여 침몰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류는 6월 5일 새벽까지 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함 아마토에 있는 후방에서 야마모토 장군은 4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끔찍히 놀랐습니다. 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그는 자신의 전함과 순양함이 미국 함대와 야간 전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는 화력 우위와 어둠이 미국의 항공력을 제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파괴 후에 후퇴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작전 부대 16의 항공모함을 지휘하는 스프루언스 장군은 이를 예상하고 아침에 돌아오기 전에 동쪽으로 철수했습니다. 그 시점에 야마모토는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드웨이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받기 전에 메가미와 미쿠마라는 두 척의 순양함이 미드웨이를 접근하고 해안 기반 시설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 실패한 공격을 받았지만 회피 동작을 취하면서 서로 충돌하여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후퇴하는 주력 함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손상된 순양함을 보호하기 위해 두 척의 구축함을 뒤에 두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들이 피를 맞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미쿠마는 탄 것과 꼬인 금속 이상의 것으로 줄어들었지만 메가미는 기적적으로 거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일본 해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크타운의 경우 다시 한번 펄하버로 견인하여 그 배를 수리하기 위해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오후에 일본의 잠수함 I-168이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어뢰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항공모함과 그 대리 파괴함 모두를 마쳤습니다. 요크타운은 뒤집혔고 6월 7일 아침 458시까지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때 드디어 파도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끝났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어 미국은 일본 해군에게 전례 없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오른쪽 훅인 4대의 함대 항공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대 회복 못할 손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주로 대체할 배를 개조하여 새 항공모함을 빠르게 서비스에 투입할 것이다. 이에는 3번째 야마토급 전함인 당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시나노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그것은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안류산에 상륙한 일본인들은 철저히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에투와 키스카 섬을 점령하기 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는 미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상륙하여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1943년 8월 15일까지 섬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산업 복합체가 완전히 가동되어 일본의 전쟁 생산을 크게 앞서갔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항공모함 등 수백 척의 배를 생산했지만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소수의 배만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완강하게 항복을 거부했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선 피투성이이고 잔인한 전쟁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미드웨이에서의 승리 덕분이었습니다.